다카이치 사나이는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역사 문제 반성은 아예 안 할 거고요. 야석은 진짜 매년 간다고 그렇게 빵빵 큰 소리 쳤죠. 총리가 되더라도.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할 거다. 혀만 많이 쏟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현재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출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총재가 된 지 한 일주일 좀 됐나요? 뭐 그전 같으면은 자민당 총재가 되면 바로 그냥 총리가 되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민당이 소수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리 지명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명당하고 이렇게 연립여당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그 과반 차지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명당까지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진짜 자민당만 하면은 196석이라는 233석을 넘겨야 이제 과반인데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민당이 상당히 이제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공명당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국민민주당의 담합기 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국민민주당하고 결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공명당도 같이 있고 그 공명당하고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에 국민민주당까지 합치면은 과반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막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런 이제 속에서 지금 담합기 대표는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민당하고 내하고 손을 잡아도 과반이 안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이제 맥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담합기 씨를 당신을 총리 후보로 초대해 줄 테니까 그러면 입헌민주당하고 유신회하고 그 다음에 국민민주당 이 세 당이 합하면은 210석이 돼요. 그러면 자민당보다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 후보 지명할 때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잖아요. 1차 투표 때 과반이 되면은 거기서 바로 정해져요. 그런데 지금 자민당이 어떤 당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과반이 안 되잖아, 아직. 그 1차 투표 때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2차 투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2차 투표 갔을 때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1차 투표 때는 이제 누구도 당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럼 2차 투표를 간다는 가정하에 2차 투표는 지금 자민당이 196석, 그 다음에 입헌민주당이 146석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입헌민주당도 홀로는 총리가 못 되겠죠. 그럼 입헌민주당이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담합기 국민민주당 대표하고 유신회하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공명당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당만 합해도 그래서 담합기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그렇게 되면 210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투표 때 담합기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창란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유신회가 어젠가 그젠가 자민당하고 연립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합기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야당 대표로 총리가 될 가능성을 이제 정책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신회가 자민당하고 손잡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민주당 의석보다 유신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자민당 입장에서 유신회하고 손잡게 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두 성이 모자라요. 과반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유신회하고도 손잡고, 그 다음에 참정당이 있잖아요. 참정당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우익이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3석이 있어요. 중의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합치면 딱 234석이 되는 거야. 딱 과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민당하고 유신회하고 연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정당까지 합해서 이거는 과반까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 유신회 대표가 연립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강력한 조건. 여러 개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강력한 조건이 뭐냐니까 의원 수를 10% 삭감해야 된다. 그 지금 중의원이 총 500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50명을 줄이자. 그걸 합의를 안 해주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민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갑자기 무슨 국회의원을 50명이나 줄인단 말이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민당하고 유신회하고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큰 장벽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렇지만 자민당 입장에서는 누구하고도 손잡아야 총리가 되니까 누구하고 손잡더라도 그 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는 국민민주당하고만 손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신회하고 손잡으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유신회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서 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점에서 유신회하고 연립여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다카이치의 총재 취임 이후 공명당 탈퇴, 엔화 약세, 물가 폭등, 대중관계 악화 등 위기의 연속인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자민당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나는 한 1, 2년 전부터 자민당은 쇼미기경과 길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일본말로 유통기한이 지났다. 왜 그러느냐? 자민당이 오랫동안 정치를 잡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묻지 않겠어요? 오염이 묻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여당을 하다 보니까 그 뭐라나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또 선거하면 또 이기겠지. 당연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최근에 자민당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정치 자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 정치 자금 문제가 깨끗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이 아베파의 그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 정치 자금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자민당의 핵심 멤버들이었대, 그동안. 한마디로 아베가 총리할 거의 한 8년 반, 그리고 그전에도 자민당이 계속, 거기에서 아주 아베파의 핵심 멤버들이니까 중진들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정치 자금하고 완전히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여론은 그걸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에 나가려면 이 사람들 다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중의원 선거 때에도 참패를 했고, 이번 참여원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되자마자 자기가 이제 곧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민당의 그 중력들 있잖아. 그 어떤 자리들.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정치 자금에 가장 문제되는 하기우다라는 사람을 간사장 대리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게 총리 다음이 간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2인자의 자리에다가 정치 자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당이 그거 보고 사실 거의 떠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공명당은 어쨌든 이 깨끗한 정당, 그 다음에 서민정당, 그 다음에 평화의 정당,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 단체 지원을 받으면서 종교정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석책이 굉장해요. 창가학회에 지원을 받는. 그리고 공명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민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이런 의원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선거를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비판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명당 의원 의석수도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는 그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문제된 사람을 아주 중책에도 안 치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단체로부터 정치 자금 받는 것은 금지시키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민당 각 지부가 엄청 많은데 지부 전체 다가 아니라 중앙회하고 그 다음에 도도부연이라는 그 어떤 도도부연연이라 그래요. 거기만 거기에만 정치 자금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준 거야. 그러니까 공민당이 이제 떠나와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여론은 어떠냐면 여전히 이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는 공명당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치 자금 문제가 큰 문제가 된다. 이거는 공명당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삼고 있다. 앞으로 선거에서도 이거는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명당은 그 문제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돌아보기 싫어할 거예요. 자민당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정말 갈라서서 너무나 속이 후련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공명당 내에서. 그동안 너무나 화가 났다. 그 얘기가 막 넘쳐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 다시 손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민당은요, 지금까지 공명당하고 같이 연립을 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은 공명당은 신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도교에 이제 많겠죠.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자민당이 나가면은 공명당은 후보를 안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명당 표가 한 2만 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마다. 자민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라 하고 공명당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2만 표 더 얹혀서 상대방 후보하고 경쟁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국민당 표가 없었으면 떨어졌을지도 모를 많은 후보들이 당선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당하고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각 지역구마다 앞으로 한 2만 표씩은 지난번보다 깎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선거 때 지금 현재 의원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의원 수가 40-50명, 많으면 50명, 더 많게는 94명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196명 자민당 의원 중에서 한 30-40% 다음 선거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왜? 공명당 표를 못 받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민당 입장에서는 유신회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럼 유신회가 공명당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유신회는 어떤 성격이냐? 완전히 오사카에서 표를 다 받는, 거기에서만 국회의원이 대부분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힘을 전혀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 자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유신회하고 손을 잡지만 다음 선거 때 난리가 날 거예요. 선거에서 완전히 곡소리가 날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다카이치 총재 취임 이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다카이치 산하에는 지금까지 해온 그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뭐 역사 문제 반성은 아예 안 할 거고요. 야석은 진짜 매년 간다고 그렇게 빵빵 큰 소리 쳤죠. 총리가 되더라도.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뭐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할 거다. 그리고 혐한 많이 쏟아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니까 그건 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일본에 막강할 때,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강할 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아베가 총리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의 힘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위였던 건 확실하죠. 근데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일본이 급격히 침몰을 하면서 한국은 또 상당히 또 발전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한국이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침몰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때만큼의 국력이 아닌 거죠, 일본이. 그거는 엔저로 인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봐요. 아베 때문에도 1달러당 105엔, 110엔이었는데 최근 아베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최근 3, 4년, 4, 5년이잖아. 그죠? 요 사이에 엔화가 뭐 거의 지금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총재 되자마자 1달러당 147엔 하던 것이 153엔까지 그냥 급격히 올라갔어요. 한 며칠 사이에.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잖아요. 160엔까지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일본의 예를 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호주머니 사정은 과거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산이.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GDP로 따지면은 달러로 따지면은 한 30-40% 꺼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1인당 GDP도 추월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추월당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잖아요. 자, 국가끼리의 국력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생겼고 또 하나는 뭐냐? 아베 때는 아베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해산해서 선거만 했다 그러면 자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렸던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진 총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막 혐한이라든가 혐중을 막 마음껏 그냥 막 쏟아냈죠. 그래서 한일 관계 엉망이 됐지만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혐한을 아주 막 후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혐한을 조장해가지고 자기 지지하나의 뭐 그걸로 삼았는데 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민당 수 자체가 단독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면 결국 야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지금 유신회하고 손 잡는 치자. 그 유신회는 그렇게 혐한을 막 조장하는 그런 당이냐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민당에 묘한 그런 게 있었던 거지. 특히 아베라는 특이한 정치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극우들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최근 자민당은 이시바 시게루 고아페 기시다 총리 다 핫도파였어요. 자민당 내에서. 그러니까 핫도파 총리가 되다 보니까 극우들이 자민당을 떠나갔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참정당으로 이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참정당이 많이 세를 불리면서 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극우들이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민당은 극우들의 어떤 지지도 많이 떠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극우들의 지지를 자민당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혐한을 좀 사용할지도 몰라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만큼 아베 때만큼 힘이 없어요. 한국한테 혐한했다가 혐한해도 예를 들어서 앞에 윤석열 대통령 정도였으면은 그거 다 그냥 받아들이고 무조건 일본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전혀 그렇지 않죠. 시시비비를 다 갈리고 실리 외교를 확실하게 펼쳐나갈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혐한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카이치 사나이가 충분히 이제 인식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혐한도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하지 못할 거다. 또 하나는 야수군이 진짜도 그거는 이제 우익들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갈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5년 한다 해도 불가능한데 내가 볼 때는 5년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총리로 올라가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겨우 거기 그 정도로 하다가 결국 물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기회도 한 번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닐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 배제, 미군 철수, 독도를 되찾자 같은 강경 구호와 목소리가 일본 정치 담론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구호들이 일본 사회 불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야당 쪽의 극우파, 잠전당이라든가 일본 보수당, 오히려 그쪽입니다. 자민당은 그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아주 강경한 그러한 이야기는 되도록 좀 삼가는 그러한 경향이 좀 강한데요. 네, 그러나 잠전당의 인기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전당 그리고 일본 보수당에 대한 일본 전체의 평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선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잠전당 같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난징 대학살이라는 거 거의 없었다. 네, 그런 것은 뭐 세계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을 많이 하네 라고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일본 포스단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세를 엄청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감세 이거 좋죠.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PC 오르만데 일본의 PC요 GDP의 245% 정도예요.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 PC를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또 PC 늘어나가지고 10년 후에 일본은 더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냥 감세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일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포퓰리즘로 감세한다. 이게 다카이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잠전단도 그렇고 또 국민민주당 그쪽은 다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국민민주당은 아니지만 극우예요. 또 극우가 되게 많아. 극우 플러스 감세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극우라기보다 감세라는데 내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감세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극우파가 감세를 너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일본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개인은 좋다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국가가 침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지가 계속 초래식으로 가는 거죠.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 초래도 극계원들 중에 지지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감세라는 거 이거는 뭐 내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그거는 좋다 이거죠. 예. 그러나
1년, 2년, 또 10년 흐를 볼 때 나라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그거는 지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극우 그리고 다카이치 손풍 이런 것이 조금 잠재우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 발표한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미국 포브스에서는 사실 그 세계 혁신 지수를 그렇게 기사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계 혁신 지수라는 것은 와이포라는 기관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일단 포브스가 기사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2024년의 수치를 올해 냈는데요. 2025년도에 그러한 발표를 보면 세계 6위입니다. 괜찮은 거죠. 근데 일본은 조금 약간 기사마다 약간 조금씩 다른데 8위라고 보도된 것도 있지만 13위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수가 있기는 합니다. 포브스가 와이포를 보면서 낸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두드러진 지수를 몇 개 말씀드리면, 하나는 세계 160국 중에서 한국이 16위에 올라간 곳은 관광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024년 기준인데요. 물론, 네, 1020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았다. 굉장한 그러한 숫자였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내년에 전체적인 지수에 들어가겠지만, 올해 2025년 7월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 달의 기준인데 17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인원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이러한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랭킹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내에 국제 행사, 국제 이벤트, 국제 전시회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번 했는가라는 것을 지수로 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서울에 강남의 코엑스라든가 부산의 백스코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국제 회의, 국제 전시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랭킹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부분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 5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방위 산업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탱크, K-탱크를 주문하면 굉장히 빨리 온다. 그리고 저렴하다. 성능이 아주 좋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 주문해도 1년, 2년 걸리는데 한국에 주문하면 옛날에는요, 그냥 진짜 2주 정도로 왔대요. 요새는 너무 더 밀려가지고 한 달 정도인데 미국에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저렴하고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한국의 세계적인 랭킹, 이게 포브스가 발표한 와이포의 그러한 랭킹뿐만이 아니라 기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랭킹이요. 한국이 계속 올라갈 그러한 초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일본인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 요새 계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12.3. 그것을 직접 일본에서도 뉴스로 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감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탐에 올라가 가지고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일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비판도 있어요. 한국은 잘못하면 군사 독재로 돌아갈 우려도 있다. 그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에 뭐 이집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아랍의 봄한테 아랍의 봄을 맞은 나라들은 거의 다 지금 다시 군사 독재로 돌아가 버렸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 독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한 민주주의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군사 독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켰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영화 서울의 봄이라든가 다 상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의 한국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잘못하면 군부 독재로 갈 우려가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기는 해요. 일본은 사실 자신들이 자신들이 쌓아서 얻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1945년에 패전함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민주주의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영국의 EIU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내는 그러한 조사 부분이 있어요. EIU라는 기관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98점이에요. 100점쯤.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 독재에 간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런 것도 못돼. 거기는 평화 헌법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힘이 약해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83점입니다. 이게 왜 이런 좀 차이가 있냐 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만이래요. 이 부분만 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점수의 나라를 보면 미국이 그렇다고 합니다. 83점. 미국도 여러 가지 비밀이 있나 보죠. 또 요새는 일본 쪽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집권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지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에 있고, 아까 이야기한 영국의 EIU 민주주의 지수를 계속 발표하는 이 기관에서 아시아에서 완벽한 민주주의는 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일본, 한국,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사실 없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부분이지만, 그건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은 완벽한 민주주의 속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해도 되는 부분은 공개해 나가면서 조금씩 여러 가지 점수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한미 정상회담은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인상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했다.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 태도가 아주 당당하게 트럼프 앞에서 계속 트럼프를 칭찬하면서 그래도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다 말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형이 아니다. 실ion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든가 자유주의 그런 식으로 얽매이지 않게 실ion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한 그러한 인생까지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일본에서 소년공 때 굉장히 고생하고 또 중학교도 가지 않고 그래도 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감동하는 스토리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그러한 비슷한 촌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다나카 카쿠에이라고. 그러니까 다나카 카쿠에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다나카 카쿠에이는 이시바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시바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결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나 일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래도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결정된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좀 고생하고 있다. 일본이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서 미국하고 관세 부분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15%라는 관세를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5,300억 달러.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단 그러한 돈이 현금으로도 낼 수가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이 트럼프 이내,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5,500억 달러 다 현금으로 내라 이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거 특히 소프트뱅크 같은 데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아마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5,500억 달러 일본이 그랬으니까 이쪽은 3,500억 달러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나 처음은 현금으로 낸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현금으로 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그냥 트럼프의 이번에 이익이 트럼프 3년 반 이내라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최근에 사인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지금 압박하는 거잖아요. 일본처럼 하라고. 근데 그거는 무리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
미국하고 어떻게 하는지 일본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를 필두로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의 현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한류라고 하면, 한류 콘텐츠라고 하면 드라마라든가 혹은 그 영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K-팝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더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첫 번째는 먼저 음식이에요. 쭈꾸미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게 한국에 와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쭈꾸미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 요리점에 가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한국의 영향이고 그리고 그 선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거기에 코리아타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면 그 유명한 가게 앞에서 줄을 선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또 먼 데서도 먹으러 오고 요새는 한국에 아무래도 가도 지금 물가가 비싸고 엔조잖아요. 엔조니까 그 해외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인들 중에서 그래도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한 코리아타운으로 갑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K-팝도 거기서 듣고 거기 거리를 걸어가면 K-팝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런 그 CD 가게에 가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 가수들의 굿즈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네모몬스타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토톤 문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 일본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류는 당연히 옆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살았지 않느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그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패션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This is never that 아시죠? 그 일본에 혹시 하라주쿠라고 아세요? 거기에서 가게를 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하라주쿠는 그런 패션계의 선지예요. 거기서 가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인데 그것을 This is never that 그거 했고요. 그리고 또 오사카에도 또 하나 냈고 아마 계속 이곳이 확산될 것 같대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여러 그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요. 사실 K-팝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그 CD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붐이 총점으로 찍은 거 아닌가라는 약간 걱정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아이돌하고 한국의 아이돌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한국 아이돌은 완성품이고 일본 아이돌은 미완성이었어요. 그러나 일본 아이돌도 한국에 와서 오디션 보고 또 그 한국의 그룹 속에 일본인들이 그 트와이스라든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일본 쪽으로 역수입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일본 아이들은 요새 가와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와이, 귀엽다. 그 가치를 아주 전면적으로 내세운데요. 한국은 예쁘다잖아요. 아름답다, 멋있다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거기까지 못하니까 그냥 귀엽다예요. 네, 그 귀여운 그 일본 아이들의 영상을 틱톡 거기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짧은 영상이 틱톡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와이 하면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일본 내 아이들 중에 프루츠 지파라는 게 있어요. 조금 그 귀여운 그러한 그룹인데 이게 그 틱톡에 올려가 가지고 현재까지의 총 동계된 뷰가 거의 2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 그리고 한국의 K-팝은 틱톡에는 담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조금 길게 파야 인지할 수가 있는 그런 완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틱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본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한국을 이룰까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이돌에게 맞는 플랫폼 이곳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런 면에서는 또 충분히 우리가 또 앞으로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한국의 아이돌의 곡은요 AI가 많이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들었던 게 다시 나오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요새 조금 그 전점에서 내려가를 기미가 보인대요. 네, 또 지금까지는 너무 그 장르를 매진시킬 수 있는 그룹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K-팝밖에 없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프루츠 지퍼스가 내년 6월인가 도쿄돔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부터 뭐 예매하고 있으니까 매진되는 그러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경쟁 시대니까 좋은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쿨재팬이라는 문화 수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쿨재팬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쿨재팬이라는 것은요, 쿨라는 것은 멋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일본의 특히 음식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 J-팝 칼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수출하자, 이러한 운동이고, 2014년에는 쿨자pan 기구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펀드도 많이 조성됐어요. 이게 일본 정부 주도의 그러한 관민 펀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 민간 주도가 돼가지고, 그런데 민간이 주도라고 하면 한국도 민간 주도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 정부의 그 지원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X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좀 민간에서 아주 잘하면 조금 도와주고, 그런데 한국은 엄청나게 도와줬거든요. 특히 이명박 시대부터 이 한류에 대해서 진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세계 시장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지금도 조금 정부 쪽의 관여가 미비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한국에서 R&D라고 있잖아요. R&D 예산은 확실하게 있어요. 한국의 국가 예산의 10%에서 15% 정도는 R&D 예산이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에는 R&D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주로 기업에게 다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민 펀드라고 해도 이 쿨자판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히트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귀멸의 칼날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나라가 더 뒷받침해주는 부분은 없고 그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별로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한국의 데몬 몬스터즈는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로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는 곳이고, 근데 이게 수익성은 넷플릭스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부분은 정부의 전문 팀이 별로 없어요. 일본은 이 부분이 약해요. 쿨재팬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2000년대 초쯤부터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 한국하고 비교할 때 그 열심히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니즈가 유명하고요. 또 요시모토 공업이라든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또 몇 개 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뭐 자니즈는 창업자의 돈성의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의 뭐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 오디션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오디션 그런 것을 또 이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육성하는 방법 자체가 한국은 굉장히 대중화 시켰고요. 그것을 또 이벤트화 시켰고, 그러니까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 모아진 거죠. 수능 보는 것보다 이쪽에 예능계로, 예체능계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들의 동료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또 대학에도 예체능계 학과가 많고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적인 육성 계획에서 일본은 옛날에부터의 전통이 있는 큰 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확산 속도 그리고 능력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일본이. 그 요새 한국을 보고 많이 좀 배운 것 같은데 한국은 그것을 단시간에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리가 너무 많아. 마약 문제도, 한국도 마약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극히 그 일부라고 보이는데, 일본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행 문제, 연애 기숙사 안에서의, 이게 계속 나와요, 사건이. 근데 이게 한국은 미투가 있었잖아요. 미투. 그 이전에는 좀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미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국은 미투를 거치면서 다 오히려 깨끗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은 그 앞 단계예요. 전 단계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다른 일본의 학교 교칙은 무엇이 있나요? 교칙은요,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교칙이 결정되면, 예를 들면 양말의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면 안 된다라든가, 하얀색이 아니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게 다 있어요. 거의 모든 학교에. 그런데
그것을 좀 오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너무 그런 식으로 신경질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하나 허락하면 이거 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무너지면 예를 들면 색깔을 하나 눌렸다 하면 또 다른 데서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눌려가지고 결국은 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사실 80년대까지가 많이 자유화를 시켰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대요. 예. 저는 그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저는 뭐 70년대에 고등학교 다녔지만 그때 자유였거든요. 모든 교복도 없고, 우리 뭐 고등학교니까 없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 이후 일본이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교칙을 강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2017년에 어떤 문제였냐고 하면, 이거는 오사카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타고난 갈색 머리인데 그게 검정 머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갈색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이 오히려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검정 색깔로 하고 와라 라고 한 게 문제가 됩니다. 그 학생하고 그 학부모가 그 학교를 고소를 해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입니다. 이것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씩 학생들 사이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굽기라든가 그거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학교로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나 팔굽기 정도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여서 학생들이 먼저 소리를 내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 달아가는 그런 구조가 요새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 고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아직은 많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이유를 학교에서 말한대요. 그거는 아주 이상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학생들이 걸어가면 마을 사람들이나 학교에 항의가 온대요. 학교 학생들이 이상한 옷차림으로 걸어 다니고 있다. 그러면 선생들은 좀 강하게 규제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학교 쪽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 때는 어른들이 보는 눈은 뭐 어른이라고 하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일본 안에서 하나의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학교 체육복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시 체육복은요, 보통 많은 학교가 학교에서 지정한 그러한 체육복입니다. 그것을 그냥 사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판되어 있는 체육복이 많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가격도 비싸고 내용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입었더니 여러 가지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겼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체육복도 부모들이 많이 지정해야 되고 혹은 자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학교 쪽은 자유화할 수는 없다. 그러면 몇 가지 선정해서 부모들이 좀 위기원으로 내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더 좋은 것은 더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판되어 있는 게 싸고 더 좋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의견하고 학교 쪽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체육복 부분에서 있다. 혹시 브르마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브르마라는 곳은 그 여자아이들이 그 체육복으로서 입는 팬티 같은 곳인데요. 사실 팬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브르마 혹시 모르시면 그 좀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또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뭐 일본에서도 몇십 년 전에 없어진 곳인데 그것을 부활시킨 학교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런데 또 찬반 얄론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하얀 바지예요. 그 하얀 짧은 바지를 입는데, 오히려 여학생들은 브르마가 좋다고 하는 여학생도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견이 이게 대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르마 같은 것을 입으면 좀 보기에는 뭔가 아주 옛날의 느낌이라서 모습은 없어요. 예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여자 학생들은 짧은 바지이면 오히려 너무 짧아가지고 속옷이 보인다 라든가, 혹은 앉았을 때 모래가 속옷 속으로 들어온다. 브르마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육복 문제로서 특히 여자아이들이 브르마를 다시 쓰고 싶다, 혹은 다른 아이들은 그거는 너무 보기에는 안 좋으니까 아주 좋은 거 입자라든가, 그런 또 대립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르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또 생각해서 쓰게 하는 학교가 나온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브르마는 끝난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는. 그래도 아직도 그게 또 오히려 상당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브르마는 그냥 집에서 잠잘 때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일본의 책가방 란도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란도세르는 한국에서는 안 쓰죠. 씁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란도세르를 등에 업고 그냥 등교하게 됩니다. 이게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증명 같은 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란도셀을 빨리 갖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겁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6kg 정도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래요. 안에 많이 집어넣고, 란도셀 자체는 1.3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에 교과서라든가 기타 필기 도구라든가 필요한 거, 그것을 다 넣고 등에 업고 가기 때문에 이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물론 6학년 정도가 되면 체력도 있고 괜찮다 하더라도 1학년 애들은 진짜 체력이 없잖아요. 조그만 애들인데, 근데 란도셀의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무겁다라고 하여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벼운 홍곱으로 만든 란도셀, 그런 것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요, 사실. 원래 가격은 평균적으로 5만 엔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곳은 10만 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드니까 주로. 그런데 홍곱으로 만들면 한국 원으로 5만 원 정도로 충분히, 5만 원도 상관인데 그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가볍고. 그래도 더 불만이 있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많은 것을 놓고 이렇게 티에
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세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에 많이 푸하가 가기 때문에 이게 등표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도 가끔 있어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건강상에서 란도셀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쭉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개선을 계속 란도셀 옵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또 전통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업고 가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바꾸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아주 다행인데